2020년 마지막 영상입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부디 우리 학생분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기를 제발. 됐다.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2021 갤럭시 아카데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날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신학기가 바로 시작되기 직전 학생이나 일반 직장인분들이 노트북을 구입하기 가장 좋은 시즌이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에서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북 라인업 중 가장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온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2 5G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 플렉스와 이온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새로운 세대가 출시했어요. 디자인을 봤을 때 높은 가격과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만큼 고급스러움은 군데군데 묻어 있습니다. 상판과 하판 모두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단단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었고, 모서리는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 있어 로고와 함께 볼 때마다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저는 깔끔해서 마음에 들지만 간혹 너무 심플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포트는 왼쪽부터 USB Type-C, 썬더볼트 4, 3.5mm 헤드폰 잭, 외장 메모리가 있고, 오른쪽은 HDMI, USB Type-A, 유심,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S펜을 위한 별도의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노트북에서 S펜이라 재밌네. 이처럼 이제 노트북의 대세는 전원 포트를 없애고 C타입을 통한 USB PD 충전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면 충전기 하나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여러가지 디바이스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편리하죠. 게이밍 노트북이야 USB PD 충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 이하의 노트북들은 USB PD로 모두 가는 게 맞아요. 무게는 알루미늄 바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6kg이지만 단단함과 고급스러움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을 때 저는 갤럭시북 이온을 쓰면 쓸수록 실망스러웠던 것이 키보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플렉스2 5G도 제대로 살펴본 결과 키보드는 기존 모델, 그러니까 제가 플렉스는 써보지 못했지만 이온 대비 확실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타건했을 때 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그 반발력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온보다는 키감이 확실히 더 좋아요. 하지만 타사 대비 스트로크의 길이가 짧은 것은 여전합니다. 저는 이것을 갤럭시북에서 가장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이었는데, 키보드 오른쪽을 보면 지문인식 버튼 때문에 오른쪽 시프트 키가 굉장히 작아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얘에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지문인식 버튼이 다른 노트북 대비 더 크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갤럭시북이고 삼성의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 패스를 노트북에도 적용해서 어디 여러가지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삼성 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전원 버튼의 위치에 딜리트 키가 있어요. 이 전원 버튼은 오른쪽 사이드, 화재 암살자의 버튼이 옆면에 위치해 있는 것도 이것도 소소하지만 좋은 기능이랄까? 디스플레이는 13.3인치 풀 HD의 QLED 최대 600니트의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품질은 쓰면서 화질은 아주 좋다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지난 세대의 갤럭시북 이온보다 색온도, 색에 대한 세팅이 잘 되어 있다고 느꼈는데, 여기에 글레어 패널까지 더해져서 화면이 쨍함, 그리고 컨텐츠를 즐길 때는 흠잡을 것 없이 좋았습니다. 물론 얘가 S펜을 지원하기 때문에 논 글레어 옵션까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색온도의 세팅은 제조사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았는데 제 느낌상 QLED는 약간 푸른색, 그러니까 색온도가 평균보다는 살짝 더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화질은 동급 노트북 대비 꽤 좋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건 없지만, 그나마 아쉬운 점은 하단에 있는 이 베젤이 요즘 노트북 치고는 꽤 두껍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점은 플렉스라는 이름답게 화면을 이렇게 180도 360도로 접을 수 있고 S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기기 안에 S펜을 내장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은 따로 챙기기보다 이처럼 한 방을 원하니까요. S펜은 다른 노트, 그리고 갤럭시 탭 시리즈의 S펜과도 모두 호환이 가능하고 반응 속도도 꽤 빠릿빠릿하게 잘 작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노트 시리즈에서도 사용 가능한 삼성 노트라든지 캡처 쓰기, S펜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S펜을 쓰고 싶은데 갤럭시 탭을 구입하기에는 기존 윈도우에서 쓰던 프로그램이 아쉬우셨던 분들은 업으로 사용하기에는 전문 장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포토샵이나 일러에서 스케치하거나 간단히 작업하기에는 S펜의 용도도 꽤 괜찮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S펜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내장된 S펜도 좋지만 갤탭을 구입하면 주는 그 S펜이 훨씬 더 얘랑 궁합이 잘 맞았어요. 만약 얘가 진짜 S펜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한다면 델탭 정도의 좋은 펜 120Hz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넣어줬겠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키보드 위쪽을 보면 디스플레이 위쪽 상단에 기본 웹캠이 있지만 이렇게 키보드에 작은 카메라가 한 개 더 추가되어서 이 노트북은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얘는 비즈니스 노트북을 겨냥한다라는 느낌인데 일반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카메라를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꽤 유용한 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카메라를 켰을 때 지금 웹캠으로 제 모습을 보고 있지만 요것을 돌리고 나서 핸드폰처럼 여기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면 후면 카메라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유용하냐? 얘로 이동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한다는 용도보다는 일을 하면서 문서를 바로 카메라로 찍어서 S펜으로 바로 서명을 해서 보내거나 문서를 저장하는 용도로는 아주 편한 것이죠.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다시 노트북으로 옮겨서 얘로 서명해서 메일로 보내는 과정은 꽤 귀찮은데 얘로 그냥 바로 찍어서 S펜으로 서명해서 바로 보내면 이거는 확실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노트북에서 중요한 성능, 갤럭시북 플렉스2 5G는 인텔의 i7 1165G7 LPDDR4X 16GB 512GB의 NVMe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나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인텔 이보 인증까지 받은 상태예요. 얘는 새로운 인텔의 11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한 녀석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있었던 모델입니다. 이번 11세대, 그러니까 타이거 레이크의 특징이라면 10세대 프로세서 대비 캐시 메모리의 구조가 많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내장 그래픽을 적용했기 때문에 성능만 잘 나와준다면 MX250, 350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장 그래픽을 탑재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처음 봤을 때 놀란 것이 보통 인텔 노트북, 게다가 이전 세대의 갤럭시북을 보면 낮은 클럭의 메모리를 넣어줬지만 이번에는 4266MHz의 고클럭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이전 세대만 해도 울트라북에서는 3200만 넣어줘도 좋았는데 이제는 4266MHz예요. 전원관리 옵션은 크게 3가지의 모드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성능을 뽑을 수 있는 최고 성능 모드, 그리고 일반 모드, 그리고 배터리 플러스 모드가 있습니다. 시네벤치를 통해 최대 부하를 줬을 때도 R20에서는 배터리 플러스를 제외한다면 1, 2회차에서 내려갔다가 일정한 성능이 유지되면서 이후 두 모드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R23에서는 이미 스로틀링을 보기 위해 테스트가 오랫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싱글코어의 차이가 크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재미있게 멀티코어에서는 최고 성능 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의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결국 최고 성능 모드는 일정 전력 제한이 풀리면서 최대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인데 발열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이 잘 억제되는 환경 쿨러 위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싱글코어는 조금 더 좋아졌지만 멀티코어의 점수가 확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래픽도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대략 700점 정도 상승했습니다. 보통 울트라북에 들어가는 저전력 프로세서들은 한 15W급 정도를 저전력 프로세서로 보는데 얘는 상황에 따라 그 저전력이라고 하는 15W 이상급을 더 뽑을 수 있었던 것이죠. 먼저 최고 성능 모드는 15W 제한이 풀리면서 최대 28W, 30W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울트라북의 특성상 게이밍 노트북처럼 발열을 쉽게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균 15에서 20W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성능 모드를 풀었을 경우 10에서 15W 사이를 유지했고 배터리 플러스 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올라가면 올라가긴 하는데 최대 10W 이상을 잘 넘기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게 뭔데? 와트가 뭔데 10더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빡빡한 고성능을 요구한다는 배틀그라운드로 프레임을 한번 보면 배터리 플러스 모드에서는 확실히 게임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일반 모드에서는 40프레임 초반, 최고 성능 모드에서는 50프레임 내외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게임 초반에는 프레임이 잘 나와줬지만 스로틀링이 걸리면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세대는 최하옵 해상도까지 내려도 배그를 거의 프레임 뽑기가 어려웠는데 얘는 FHD의 최하옵으로도 30프레임 가까이도 유지할 수 있네. 배틀그라운드는 CPU보다 그래픽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둘 다 많이 사용하는 오버워치에서의 프레임은 이때도 역시 초반에는 100프레임이 조금 넘다가 조금만 지나면 60프레임 그리고 다시 30프레임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웠던 것은 쿨러를 다시 사용해본 결과 배터리 절약 모드는 그대로 게임을 할 정도는 아니었고 대신 이후부터 일반 모드는 100프레임 내외 최고 성능 모드도 잘 나와주면 140프레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쿨러 없이 게임을 하기에는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무리이지만 쿨러가 있다면 옵션의 타입을 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전 10세대에 비해서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훨씬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알기로 인텔 Xe 그래픽스가 이전 엔비디아 MX250, 350 정도의 성능이라고 들었었는데
왜 갤럭시북 이용과 플렉스에서는 외장 그래픽 버전이 따로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받지 않았을 때 기본적인 벤치를 해보면 성능은 잘 나와주는데 그 성능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외장 그래픽과 같은 옵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용했을 때 보면 뭐 배그약 제가 이제 프레임을 보기 위해서 했지만 실제로는 뭐 타협을 본다면 오버워치, 롤은 프로까지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원활히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 소음 역시 발열 때문에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이것도 만약에 신경이 쓰인다면 팬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저소음 모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도비 계열의 프로그램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포토샵이나 일러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고 영상 편집을 하기에는 저전력 프로세서의 포지션이다 보니까 진짜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배터리도 나름 괜찮았어요. 충전도 30분 충전했을 때 스펙상 최대 8시간 24분 사용할 수 있고 밝기 50%에서 유튜브 연속 재생 시 9시간 7분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갤럭시북 플렉스2 5G의 스피커의 품질도 이게 스피커 품질이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 괜찮은 편이었고 또 재미있는 것이 펑션 락 버튼이 따로 여기 있고 또 여기 있는 11번 버튼을 누르면 녹화, 녹음 방지 모드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마이크나 웹캠을 차단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드가 켜져 있을 때는 카메라를 켜더라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점점 보안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LT, 5G 이러한 노트북을 점점 많이 써보니까 이제는 태블릿처럼 노트북도 많은 제품들이 5G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뎀을 갖고 있으면 와이파이 존이 아니라도 스마트폰처럼 뭐 외부에 이동을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그 편리함. 스마트폰에서는 굳이 5G가 아니더라도 LTE라도 충분하다고 느꼈지만 오히려 노트북에서는 5G의 속도가 훨씬 더 업, 다운이 빠르기 때문에 5G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노트북에 더 강조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용량의 파일을 자주 주고받기 때문에 이 5G의 유용성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처음에 언급했던 갤럭시 아카데미, 이번에는 노트북 하나만 구입하더라도 여러가지 혜택이 있고 만약 다른 삼성 기기까지 살 일이 있을 때 결합해서 추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사를 가면서 가전을 알아보고 있는데 한 개만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한 번에 구입하는 것이 진짜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걸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또 재미있는 건 중고 PC 보상 혜택도 있고 삼성 케어 플러스가 이제 노트북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산 노트북들의 장점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갤럭시북 플렉스2 5G는 엄청난 변화보다 새로운 인텔의 11세대 프로세서로 인한 개선점, 5G와 카메라 탑재로 일반 유저보다는 비즈니스 용도로 쓰시는 분들에게 잘 맞춰진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는 생산성이 중요한데 태블릿을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외근을 자주 하면서 비즈니스 용도로 쓴다면 5G까지 있기 때문에 빨라서 이 제품이 가장 최적의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5G와 같은 이동통신 모뎀이 필요 없다면 저는 오히려 플렉스2나 가성비를 위해 이온2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노트북을 구입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은 노트북 제조사도 특정 목적에 맞춰 라인별로 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버스펙으로 구입하기보다 내가 비즈니스 용도로 필요한지 게이밍용으로 필요한지 문서 작업용으로 필요한지 먼저 판단 후 사용 목적에 맞게 구입을 하시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